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살펴보는 정치예보관, 오랜만에 신지호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당대회 치르시면서 목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네, 당선되는 거 확인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요. 예. 이게 목으로 뭐 좀 그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데 네. 좀 맑은 목소리로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뭐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하면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늘 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치권 기상도부터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지난 25일 오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사이에 방송법 2건이 처리가 됐고요. 또 방송3법, 법이 4개인데 이게 다 처리가 되더라도 8월 1일부터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본회의와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또 2일에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또 이진숙 후보자를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게요. 과거 그 국회 관행으로 보면 매우 예외적으로 또 이례적으로 나타날 현상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진숙 후보자 장관급을 뭐 총리 이틀, 대법원장 이틀 청문회하던 거를 3일씩이나 하고 또 부르고 또 현장 방문까지 가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도 1년에 그저 몇 번 볼 정도였잖아요. 네. 우리 정치부 기자 뭐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보는 풍경인데 그렇죠.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됐어요. 이렇게 뭐 5박 6일하고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강제 종결하는 걸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필리버스터라는 거가 네. 절차를 다 그래도 마무리를 됐던 것 같은데 강제 종결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번 주에도 뭐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저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국회를 민의의 전당, 네. 민의의 전당. 민의의 전당.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 지금 뭐 조금 이따 또 얘기 잠깐 나오겠지만 그 TMF 사태로 인해 갖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무더위에서 그 얼마라도 그 건져보자고 예. 그 긴 줄을 서고 하는데 그 필리버스터에 그게 한마디라도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의와 멀어지는 국회. 그러니까 우리가 21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총평을 했는데 22대 국회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제 더 심할 것이다. 국회 무용론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네. 방송사법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와닿는 법은 아닐 것 같고 저야 뭐 방송사에 다니는 직원이니까 뭐 이 정도 업계 종사자 정도나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방송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다 보니까 이게 무제한 토론이고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의원들조차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본회의장이 뭐 거의 그 보면 뭐 이 심야 야심한 시간에는 예. 그야말로 5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의원들만 앉아 있고 뭐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진행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 뭐 그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이전에는 설마 이런 상황이 현실화 될 것인가 아예 이렇게 상정도 그러니까 전제를 안 해본 상태에서 입법을 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 비상식적인 것들이 일상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과연 이제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동시에 진행된 게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였는데 이례적으로 사흘간 청문회를 했습니다. 보통은 뭐 하루 하고 말 텐데 이틀도 모자라서 사흘까지 했고 뭐 현장 방문도 갔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임명수순 밟을 걸로 보여요. 근데 네. 좀 이것도 걱정이 되는 것은 위원장 자리가 채워지고 부위원장 자리도 함께 채워지면은 또 탄핵을 하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요. 또 탄핵인데 요번에는 이제 그
이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한번 임명하게 되면 그 이후 탄핵 시도하는 거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8월 12일이 MBC 그 감독기구인 박문진의 그 이사 네. 3년 임기 아닙니까? 임기가 종료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MBC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8월 12일이 지나가 버리면은 뭐 탄핵시켜서 뭐를 얻고자 하는지 실익 자체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그 문재인 그 민주당 대표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한 방법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게 이른바 특별 다수제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KBS, MBC 이사진 구성을 여야가 2대1로 갖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권이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무조건 여권 원하는 대로 뭐 사장 선임되게 돼 있죠. 네. 그거를 2대1이 아니라 7대6으로 바꾸자. 7대6으로. 네. 7대6으로 바꾸고 예. KBS, MBC 사장 선임할 때는 그 7대6 그 이사진 중에서 3분의 2 이상 특별 다수, 그 특별 다수라는 그때 네이밍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만 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KBS, MBC 사장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임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면 네. 이 공영방송을 둘러싼 이 정쟁 이런 건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많은 또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그때 국민의당인가요? 국민의당. 거기도 찬동하고 그래서 그게 뭐 하나의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네. 예, 조기 대선으로 딱 잡자마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확 바뀌었어요. 없던 얘기로 만들었습니다. 예. 없던 얘기를 만들고 그 전에 2대1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네. KBS, MBC 사장 8개월 만에 다 갈아쳤어요.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네. 그리고 그때 갈아쳤던 KBS 고대영 사장의 경우에는 결국 그때 해임이 그 무효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또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저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12일에 박문진 이사진이 한번 교체가 되면은 이제 방통위원장을 계속 탄핵할 사유가 뭔지가 명분이 예. 일단 그 MBC 뭐 박문진 이사진 선임 자체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막기 위한 게 지금 민주당의 목적인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질 거다.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뭐 제보 공작이라고 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네. 제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두 사람이 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권성동 의원이 좀 주장한 걸 말씀을 드리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에서 보도를 계속했었는데 거기 뭐 해병대 단체 대여방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제보한 사람이 처음에는 공익 제보자라고 해서 본인을 숨겼는데 알고 보니까 박정훈 전 대령 측 변호인인 네. 김규현 변호사였고 그렇죠. 이 사람이 민주당 쪽에 어떤 공천을 좀 시도한 적도 있고 뭐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가 사전에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장경태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은 JTBC 최초 보도가 6월 25일에 아니에요. 예. 본인이 이제 장경태 의원하고 접촉한 거는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네. 전후가 좀 바뀌었다. 권성동 의원이 그거 틀렸다. 뭐 네. 이런 건데 하여간 만난 거는 인정하잖아요. 아, 장경태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랑 접촉한 것은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고 근데 목적은 뭐 크로스 체크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최상병 요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만들고 싶은 게 야권의 본 목표 아닙니까? 목적 예.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수사 외압이 야 이게 신빙성 있는 얘기구나. 그거를 뒷받침해지는 게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JTBC 그 6월 25일 보도를 통해서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그 구명 로비라는 게 사실상 거의 조작 수준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멋쟁 해병 단톡방 5명에 그 들어있는 5명끼리의 어떤 대화록인데 거기에 실제 그 도이치모터스 뭐 그 저 이종호 씨, 네. 임성근 사단장하고 일면식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 아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명 로비를 시도합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도 이전에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연락 자체가 없고 네. 김건희 여사의 번호도 모르는데 예. 무슨 그 본인이 이제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허풍을 떤 거에 불과한 건데 그거를 마치 모인 것처럼 해가지고 JTBC에 제보를 했다. 근데 JTBC는 물론 이제 제보자 신원은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예. 서대문 갑에 출마했었고 그다음에 네. 박정훈의 그 변호인이고 정치인이다. 민주당 구성원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런 거는 싹 가려버리고 마치 제3자 객관적인 뭐 이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JTBC도 언론 윤리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 이걸 제보할 때 이게 사실상 악마의 편집을 거치고 뭐 네. 한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 대상이다. 근데 장경태 의원은 설명하기로는 본인이 김규현 변호사를 접촉을 한 건 맞는데 실제로 본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별로 협조를 안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오히려 이종호 씨에게 들은 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권성동, 장경태 두 분의 설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단순히 권성동 장경태의 진실 공방이 아니고 예. 이 김규현 씨가 접촉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경태 의원 한 명일까? 예. 저는 다른 사람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장경태 의원의 이제까지의 행각을 봐왔을 때는 이러한 그 뭐랄까 뭐 새로운 의혹 만들기에 상당한 관심과 열정을 쏟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대단히 높고 그래서 예. 이거는요 최소 국정조사 내지는 지금 어차피 그 단톡방 구성원들이 또 그 저 김규현 변호사를 고발을 하고 수사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다 끝나고 혹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면 이거야말로 특검 대상이 돼야 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네. 뭐 권성동 의원이 그 이후로 입장을 안 내놓고 있기는 한데 뭔가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은 이렇고요. 지난주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과반 득표를 훨씬 넘어서면서 당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취임 후에 첫 내놓은 SNS 메시지가 이 팀원 UMF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그 얘기가 떠오르던데 네. 신지호 예보관께서 네. 뭐 한동훈 대표가 정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민생, 생활정치 얘기를 네. 할 거다 이랬는데 어제도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한번 그랬었죠. 그때 그 출마하기 전에 또 비슷한 페북 메시지 직구 얘기가 해외 있었죠. 직구 문제 네. 그다음에 고령층 운전면허 제한 문제 예. 그거 다 민생 문제 아닙니까? 그 비슷한 맥락인데 근데 이거는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고 네.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내일 그 국회 정무위 소관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금융위 금융감독원 뭐 소비자원 뭐 이런 데가 다 저기 그 정무위 소관이에요. 그래서 긴급 그 현안 질의가 이어질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집권 여당입니다. 근데 저는요 조금 아쉬운 게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요 주말에라도 긴급 당정 회의가 열렸어야 됩니다. 네. 긴급 당정 회의가 예.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관련된 그 정부 부처의 장들이 네. 모여서 이 사태 상황 점검하고 정보 공유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조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좀 국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크게 가름말을 타고 뭐하는 이 긴급 당정회의를 하고 긴급 구제책으로는 뭐가 가능하고 예. 뭐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말이죠 마이크 붙잡고 브리핑을 했어야 돼요. 네. 그게 아쉽습니다. 예. 어제 근데
그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한 이유가 국회 필리버스터 상황이나 이런저런 물론요. 설명을 네.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첫 당정이 좀 안 열리는 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관계가 껄끄럽다거나? 아니 근데 그건 아닌가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긴급 당정 회의를 못했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예, 필리버스터에 그렇게 뭐 국회의원 전원이 들어가도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당정협의에 참석할 네. 만한 인원 정도만 나와서 아, 해도 되는 그럼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국회는 뭐 본회의가 돌아가더라도 진짜 할 필요가 있으면 그 회의 멤버만 따로 나와서 네. 또 별도 대책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게 좀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인선이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뭐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거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아마 네. 교체가 될 거냐 아니냐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정협의를 하게 되면 정책위 의장이 뭐 어찌 보면 상당히 키를 잡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교체 여부를 놓고 약간 물밑에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라서 안 열린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정책위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이게 예. 2021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둘이 같이 나왔었죠. 출마해서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는 임명직이에요. 예. 그리고 2021년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제까지의 관례를 보면요. 지도부가 바뀌면 그 전까지 정책위 의장을 하는 분들은 기본 일단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예. 사의 표명을 해서 그게 사의가 접수된 경우도 있고 반려된 경우도 있어요. 접수된 경우도 있었어요? 예, 접수된 경우도 있죠. 예를 예. 들면은 뭐 저 김기현 일기 체제 때 네. 그때 PK 의원 한 분이 예. 그 정책위 의장을 했었는데 네. 그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사의 표명했잖아요. 이철규 사무총장 할 때 다 일괄 사의 표명했잖아요. 그때 받아들여주고 예. 김기현 2기 정책위 의장으로 유이동 의원이 임명이 됐었죠. 그때 김도읍 의원이었을까요? 김도읍 의원이었네요. 약간 헷갈리긴 예. 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임명직으로 바뀐 이후에는 네. 그런 식으로 당대표 선출에 따라서 바뀌는 전례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존처럼 하면 하는 건데 정점식 의장 자체가 워낙 또 친윤으로 알려져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또 친윤과 친한계 간의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 아닙니까? 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임명했던 사람은 이제 없어졌어요. 예. 근데 본인은 계속 임기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것 같은데 추경 원내대표랑도 상의를 했을 거니까. 물론요. 물론 네.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일단 사의 표명을 하고 신임 대표에게 그 결정 권한을 넘긴 다음에 네. 그 정치라는 거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물밑 대화도 있고. 예. 그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일단 그걸 가지고 받아들일지 네. 사의를 받아들일지 예. 아니면 반려를 할지 유임을 시킬지 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헌에 보면 면권. 그러니까 임면권자인 신임 대표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게 지금의 어떤 흐름상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이제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신임 당대표에게 좀 일임을 하는 것이 네. 좀 모양새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좀 맞는 방향이다.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른바 공기업 공공기관 알바 깨고 간 사람이 계속 남아갖고 뭐 한다. 예. 뭐 그거하고 이거는 좀 케이스가 다르지만요. 다르지만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그런 사의 표명을 하고 대표의 결정에 일임하는 그런 그게 필요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확히 드러나거나 밝혀진 건 아닌데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점식 정치위 의장 SNS에 몰려가서 사퇴하라는 댓글을 달면서 이게 SNS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일까지 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이재명 지지자들인 뭐 개딸들과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런데 글쎄요, 뭐 예를 들어 폭력적인 뭐 위협이라든가 인신 공격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뭐 그런 뭐 심한 것들이 있었다고는 아직 제가 확인한 바는 없거든요. 문자 폭탄 보내고 뭐 이런 식의 좀 예. 인신 모독성 막 그런 그렇죠. 욕설이나 이런 거 하거나 예, 그런 건 욕설이나 아니고요. 근데 예. 이제 의사 표현 차원에서 네. 한동훈 대표 그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를 지나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막 아까처럼 막 심한 문자 폭탄이라든가 예. 뭐 하루에도 수천 통씩 쏟아부은다든가 뭐 인신공격 욕설을 한다든가 아마도 그 지금 그 제가 파악하고 있는 위드훈이라고 한동훈 대표 팬클럽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뭐 개딸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보니까 뭐 질서를 지켜야 된다거나 아, 그럼요. 뭐 그런 상대 지지자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네. 막 그런 글 같은 거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합동연설이 끝나고 나중에 그 광주의 경우에는 다 쓰레기까지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치 뭐 개딸 같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 팬덤을 좀 비하하거나 이런 일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는 예. 생각도 좀 드네요. 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란 건 모르잖아요. 또 예. 이게 집단 심리라는 게 있어서. 예. 예.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일 테고 그 과정에서 정점식 의장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이건 좀 지켜봐야 되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뭔가 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이게 당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본인 소신대로 하겠다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굳이 뭐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거 안 받겠다고 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지금 추진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두 번 이제 폐기가 됐잖아요. 예. 세 번째 이제 8월 국회에서 또 또 재시도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게 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야당의 그 독소 조항이 있는 그 특검법안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서 그냥 특검 자체를 반대하자, 예. 거부하자. 예. 두 번째는 이런 대안을 갖고 반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 차이 아닙니까? 네. 근데 두 번이나 이제 폐기가 됐는데 세 번째 시도를 어떤 모습을 하는지 어떤 수를 갖고 나오는지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선수 칠 필요는 없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해도 그렇죠. 된다. 예. 그걸 보고 장구 나면 우리가 멍구나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예.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먼저 서둘 필요는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필리버스터 도중에 벌어진 뭐 일이다 보니까 좀 그냥 그러다가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표단 속에 좀 실패한 건지 뭐 그런 얘기도 잠깐 있긴 있었잖아요. 네. 원래 뭐 재표결을 하게 되면 무기명으로 하니까 이탈표 관리에 들어가는데 원래대로라면은 108명이 모두가 반대를 던졌어야 되는데 4표 정도가 좀 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네. 좀 그 이미 뭐 실명 지목된 분들도 있는 거고. 아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공헌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세 표가 뭐 이탈을 했다는 건데 그 아니불자 그 밑에 네모를 안 써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참 그게 부끄러운 게요. 입구자를 안 썼다. 예, 입구자. 예, 그 근데 국회의원 되실 분들이 그 정도 모르면 그냥 한글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게 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자유당 국회 때 좀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있어갖고 그 입구자를 못 써갖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 그런 실수가 나왔는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 가부를 초선들이 헷갈렸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한지아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야당 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분들은 확실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적어도 한동훈표 대안이 제시되면서 네. 저지선이 좀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순회 경선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원래는 그 합산 득표율이 4위였던 김민석 의원이 지난 주말 겹치면서 1위로 좀 올라섰고 누적 합계는 2위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효과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아니, 뭐 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까? 예. 당연한 거죠. 누가 예. 봐도. 예, 이게 갑자기 그 부울경 때부터 그냥 쭉 1위를 하고 예. 누적 득표율이 이제 2위로 치고 올라오고 곧 뭐 요번 주에 역전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재명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김민석 자력으로 됐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90% 득표율의 수석 최고위원도 명심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전당대회가 뭐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전 당이 다 그런데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예.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게 한 사람, 한 인물, 이재명이라고 한 인물에 의해서 네.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당사에 있어서는 나중 굉장히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마저도 본인의 오더로 순위까지 바꾸고 뭐 하는 것이 가능한. 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상향식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인데 근데 사실상 그 뭐라 그럴까. 톱다운 형식으로 네. 이게 전체주의의 특성이 뭐냐면요. 예. 한 그 독재자 뭐 히틀러 같은 또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과 대중이 직접 결합해버리고 그 한 리더와 대중은 거의 정신적으로 어떤 동일한 세계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도 계속하고 네. 그러면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소개하고 뭐 본인의 의견도 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지지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뭔가 동일시하는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화하면은 민주당의 서사라고 이제까지 다들 생각해 왔는데 이제 민주당에 민주가 없어요. 민주가 없었다. 네, 국민의힘에는 힘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 한동훈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불어넣고 있는 것이고 예. 이제 민주마저도 민주화라는 서사마저도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찬반 투표 추대로 가는 거 정도는 막았는데 그러면서 등장한 게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냈는데 계속해서 뭔가 좀 센 말들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유신 체제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좀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10%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다 똘똘 뭉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두관 후보가 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두관 후보의 메시지 발신 파워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보다 근원적인 거는 지금 민주당 내부 구조가 거기에 최소한 이렇게 최소한의 경청을 할 만한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이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 자체도요. 예, 알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